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자기주장 심리학.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입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역자는 권은현, 출판 홍익출판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인생 잘 풀리는 사람들은 노라고 먼저 말한다. 내 삶을 바꿀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말, 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하라.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끝을 흐리거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한다. 노라는 말은 왜 이렇게 꺼내기 어려울까?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으며 현재까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싫다고 말하지?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미 하고 있는 일로도 벅찬데 상사가 새로운 일을 제안한다면? 가끔 혼자 있고 싶은데 연인이나 가족이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이 책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익숙한 부탁부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큰 부탁까지 각각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14가지 거절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워 우물쭈물 거절의 말을 내뱉지 못하는 심리를 단계별로 분석하며 상대별 맞춤 대화법도 알려준다. 이 책은 또한 예스맨 지수 테스트와 책에서 소개한 거절법의 실제 효과를 기록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당신은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절하는 습관이야말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나아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스맨의 습관. 그는 왜 또다시 승진하지 못했을까? 사이먼 데이비드는 전기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17년차 샐러리맨이다. 직급은 팀장으로, 위로는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회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아래로는 20명 팀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회사에서 상하관계를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맡은 업무는 해외 영업 마케팅으로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상사는 부장이지만 때로는 전무한테 불려가 해외 영업 동향이나 업계 상황을 브리핑할 때가 많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 안에 4개 팀이 더 있어 팀장의 소통도 중요하다. 팀장 중에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문제로 머리를 맞댈 때가 많고 그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윗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즉, 그가 부장 진급 1순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정상적이라면 그는 내년 초 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서 실적도 쌓고 소통도 잘해야 한다. 다행히 그는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매번 달성했다.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나름 원만하다고 자부하고 무엇보다도 회사 업무를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회사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였다. 문제는 부장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었는데 부장은 사임원보다 3살 어리지만 회장의 아들이라 이세가 정말 대단했다. 게다가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서 상대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 사람 말고도 3명의 부장이 더 있지만 업무상 직속상관이라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돌아보면 부장과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무 데서나 호통을 치고 팀원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부장 진급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주변에서는 그를 예스맨이라 불렀다. 부장이나 이사가 뭔가 지시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예스를 외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일단 예스를 뱉은 후 방법을 찾는 그였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윗사람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사임원도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판적인 시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줏대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부장 진급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타고난 예스맨이라는 비웃음을 당해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이 되고 장차 이사로 승진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결과는 부장 진급 탈락이었다. 대신 그보다 3년이나 늦게 팀장이 된 후배가 승진했다. 나중에 전무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열심인 것은 알겠는데 회사는 자네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네.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예스를 남발하는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이번에도 그의 대답은 단 한마디 예스였다. 예스맨의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쓸쓸히 이사의 집무실을 나왔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누구도 나의 시간과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책은 무조건 남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본위의 삶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은 나쁘고 나 자신은 뒷전인 채 무조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거절해도 방법이 있다. 예전에 나는 정당한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도 대단히 거칠고 딱딱한 방식을 써서 욕을 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었다. 얼마든지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생긴 부작용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깨달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나의 형편과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분까지 충분히 배려하는 당당한 거절법을 말이다. 세상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시간과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당연히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앞에 둔다. 그러니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두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보다 나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어도 괜찮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결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뒷전으로 밀쳐놓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남을 지나치게 자주 도와주느라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점차 지쳐갈 테고 자신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결국 남을 돕기는커녕 되레 그 사람에게 화만 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당신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의 욕구를 먼저 돌보라는 충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삶이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탑승객들에게 기내 안전수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떠올려보자. 승무원들은 기내 기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걸 돕기 전에 반드시 당신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기내 안전수칙이 혼자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승객을 돕는 동안 정작 자신은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우리 주변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손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타인의 거절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제까지 그들 때문에 당신의 발걸음이 엄청 지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당신은 따끔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번만 거절을 반복하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야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켜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자기주장의 심리학.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은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감 있게 표출하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가 타고난 품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학습을 통해 습득한 후천적인 특성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실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정당한 자기 표현의 힘은 이렇게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막강한 무기가 된다. 동료와 정치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고 치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일단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가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출한다. 설령 반대 의견을 말했다가 주먹다짐을 하고 절교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야 만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고 치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에게 휴대폰을 꺼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친구가 당신에게 토요일 오전까지 공항에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당신은 오전 내내 푹 쉬었다가 미리 약속된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럴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친구가 서운해할지라도 솔직하게 거절한다. 이렇듯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의 기본은 당당하고 솔직한 대화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태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출간 목적이자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더 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이전보다 더 꺼리낌 없이 말하게 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은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 말을 더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투자의 기제라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더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를 먼저 말했다는 것이다. 거절이 힘든 이유, 이기적으로 보이기 싫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우선하라.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한테 자신이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록 출입문을 잡아준다거나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말을 걸어오는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그의 맥락 없는 수다를 다소곳이 들어준다. 이러다 보면 반드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가 당신의 예스맨 기질을 알아차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당신은 거의 기계적으로 승낙한다.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어릴 적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배려와 친절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쳤고 집에 오면 부모님께 다소곳한 아이가 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다. 그리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길 원하는 마음은 10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 습관 탓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요구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탁을 승낙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절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일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삶을 향상시키려면 자기 본위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해서 남을 나보다 앞세우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는 바닥까지 추락한다. 그러면 서서히 짜증이 나면서 일상의 모든 일을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기 쉽고 마침내 자신의 삶 자체가 끔찍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의 관점이나 인생관에 맞춰 살아갈 의무가 당신에겐 없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의 방식에서 여유를 찾으면 된다. 거절의 이유, 낮은 자존감에 떠밀려 살아간다. 자존감이란 미끄러운 비탈길과 같다.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만들어낸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낮은 자존감은 지나치게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갈망하며 개인적 성취에 대한 극단적인 열망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의 심리학계는 자존감이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메이스터는 말한다. 자존감이란 미끄러운 비탈길과 같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서 마치 세계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 어떤 때는 자신감이 바닥을 쳐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그런 때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느끼는 자기 효능감을 결정한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 자기 확신이 없다면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지나치면 수치심까지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감정은 남에게 제대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낮은 자아상에 짓눌리게 되어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목표와 관심사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감이 부족하면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보다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자기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를 알고 나면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분명히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우물쭈물대며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런 성향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이런 식으로 행동해왔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평생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자아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목적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일단 작은 것부터 결심하고 행동하자. 거절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단 거절하기 시작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거절을 거듭할수록 나의 시간이 상대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다. 거절의 이유. 다른 사람이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착한 아이 신드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는 누구나 다 똑같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무한히 신뢰하며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평판도 듣고 싶다. 이런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공감하기 위해 애쓴다. 어린 시절에 힘이 센 친구에게 쉽게 굴복하여 무엇이든 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먹을 것도 자진해서 갖다 바치고 그 친구가 그어놓은 울타리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소외되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어릴 때 그 언약했던 어린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는가? 이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이를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를 뜻한다. 이런 심리는 부모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서 생긴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농담으로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반복할 때 아이의 가슴에서 이런 불안 심리가 싹트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간절히 원했다.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스스로 외톨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언젠가부터 내 사전에서 거절이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렸다. 예전의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은 욕구가 바로 예스맨이 되는 주된 원인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을 직시하는 게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첫걸음이다.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고칠 수 있다. 삶의 목적을 세우고 착실히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면 친구와 가족과 동료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위상이 저절로 높아지게 된다. 더 이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거절의 이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다. 잘못된 기회와 올바른 기회를 구분하라. 상사의 뜻을 거절하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는가? 이를 기회상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칫하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을 말한다. 이 때문에 거절이 더 좋은 결정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끝내 수락하고 만다. 사장님이 당신이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인 일을 부탁한다. 당신은 생각한다. 이번 일을 들어주면 내게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사장님의 눈에 들려면 순순히 승낙하는 게 좋겠지. 강박증은 불안장애의 하나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결국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레 강박증으로 발전된다. 심리학자들은 강박증을 겪는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한다. 착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예스맨의 삶이 그렇듯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거절하고 싶은데도 승낙의 관성에 발목이 잡혀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다. 직장인들에게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이 벌어진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경력에 오점을 찍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승낙한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인색한 인간이라고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머리를 끄덕인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합류하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인데도 일단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동의부터 해놓고 보는 경우도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더욱 재촉한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남들이 경험하는 화려하고 멋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자책한다. 그리고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에 타인의 세계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은 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끝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너무 혹사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잡으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기회와 올바른 기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기에 모든 일을 전부 해낼 수는 없다. 손에 들어갈 만큼의 모래를 쥐어야 빠지지 않는다. 얻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는 기회도 있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거절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어떤 기회를 거절하면 나중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될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나의 목표와 관심사에 맞는 기회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잡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